디올 홈페이지에 갑니다. 논란으로 추정되는 가방, 판매가 420만원. 이 가방의 원가가 8만원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는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 많이 남긴다. 반면에 사업가 입장에선 궁금합니다. 장사를 이렇게 잘해? 방법이 뭘까? 물론 많이 남기는 게 전부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디올은 잘못했습니다. 8만원, 공임을 낮추기 위해 만든 노동착취, 안전시설 미비, 이건 혼나야죠. 확실히 개선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는 브랜딩 채널인 만큼 그들이 잘한 점, 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드는 방식을 조명하려 합니다. 순서는 진짜 8만원이 맞는지 럭셔리 브랜드의 구조를 간단히 보고, 두 번째 그 마진을 만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버리면 안 되는 것들. 원가 8만원, 여긴 가장 중요한 비용이 빠졌습니다. 디자인. 가방 만드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 디자인, 생산으로 나뉩니다. 먼저 디자인, 가방을 디자인하고 샘플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모양을 다듬고 부자재를 바꿔가며 디자인, 샘플 과정을 무수히 반복합니다. 그렇게 최종으로 나온 모양이 탑 샘플. 이 샘플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패턴이라 합니다. 두 번째, 생산 기준이 되는 탑 샘플, 패턴, 부자재를 챙겨서 공장에 보냅니다. 물론 이 생산을 내부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르메스, 버킨백. 생산 공장은 패턴을 보고 가방을 만듭니다. 언론이 말한 8만원은 바로 이분들의 생산 인건비입니다. 원단, 가죽, 부자재 값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인건비다. 그리고 가방의 형태, 단순하죠. 복잡해지면 비용은 오릅니다. 인건비라도 생각보다 싼데, 우리나라 설렁탕집에 중국 노동자가 있듯 이탈리아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렴하게 메이드 인 이탈리를 달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엔 가장 큰 비용, 디자인이 빠졌습니다. 이걸 디자인한 사람이 바로 이분, 마리아 그라지아. 이 사람 직원으로 고용하려면 얼마를 줘야 할까요? 업계 평균을 추정하면 최소 20억, 최고 디렉터를 써서 디자인하고 수정하고 회의하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뽑은 디자인인데 8만원만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자, 숨겨진 디자인 비용, 그건 오케이.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가 만든다는 건 진정성이 없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습니다. 이런 생산 구조의 앞장선 게 바로 디올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역사는 크게 두 시기로 나뉩니다. 첫 번째, 오뜨쿠띠르의 시대. 상류층을 위한 맞춤 옷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파티 장면에서 귀족들이 입던 옷, 이겁니다. 나 잘 나간다, 연예에서 눈에 띄어야 하니 좋은 소재, 창의적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명품과 가장 비슷합니다. 디자인 하우스 내부에서 땀 한 땀 공들여서 만듭니다. 그러다 섬유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옵니다. 프레타포르테, 대량 생산 시스템. 많은 디자이너가 반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성, 패션의 예술성과 장인 정신을 훼손한다. 반대한 대표는 재단의 왕, 발렌시아가, 그리고 샤넬. 반면에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올입니다. 오뜨쿠띠르 시장이 작아지는 것 같은데 느낀 디올은 라이센스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달아서 넥타이, 란제리, 스타킹을 판매합니다. 참고로 이 결정은 나중에 디올에게 큰 위기를 불러옵니다. 상업화에 빨리 나선 사람은 피에르 가르댕, 디올의 제자 입생 로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100년이 지난 지금 생산에서 감성을 찾는다? 새삼스럽다. 누군가 내 디올백을 놀린다면 원래 창의력에 돈을 쓰는 거야 라고 하자. 첫 번째, 실력의 독점. 한 분야의 정점이 되면 가격 결정권이 생깁니다. 디올의 가치는 이런 독보적인 디자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역대 디자이너를 봅니다. 창립자 디올, 그가 옷을 냈을 때 파리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인기를 말해주는 게 바로 이름, 뉴룩입니다. 원래 디올이 출시한 이름은 바스트. 그러나 이 디자인에 감탄한 평론가가 완전히 새로운 룩이다 해서 뉴룩으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헤리티지를 천재 디자이너가 이어갑니다. 직계 제자 입생 로랑, 존 갈리아노, 옴무의 에디 슬리먼까지. 전설의 라인업. 가치를 만드는데 1번은 실력, 그 본질을 집요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어렵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단기이익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디올의 실수, 라이센스를 남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모기업 부사기 위기를 겪으며 디올은 파산 직전까지 가죠. 그렇다면 실력만 좋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이게 맞다면 유명 디자이너를 고용할 수 있는 대기업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그 다음 필요한 건 시대가 원하는 트렌드를 읽는 일.
카운터 컬처 마케팅,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반대의 컨셉을 만드는 겁니다. 눈에 띄겠죠? 디올의 시작이 비슷합니다. 1940년대 유럽은 2차 세계대전을 겪습니다. 정부에서 물자를 제한합니다. 쿠폰제, 영국의 경우 1년에 66장의 쿠폰을 받고 스타킹에 쓸 수 있는 건 2장, 이렇게 한정폭을 둡니다. 전쟁 말기에는 보급되는 쿠폰이 36장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려한 옷을 입는다? 나락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과 헤어가 발달합니다. 시대가 만들어낸 미니멀리즘. 전쟁이 끝나고 이 회색빛의 사람들이 뒤쳐갈 때쯤 따란 화사하게 디올이 등장한 겁니다.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이때 나온 옷이 시대의 명작이라 불리는 뉴룩. 뭐가 사치라는 건가 딱 들어오진 않죠. 치마를 보면 풍성합니다. 주름이 있습니다. 단조로운 스타일보다 더 많은 원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소재도 고급을 썼죠. 눈치만 보던 부자들이 열광합니다. 자, 우리 브랜드를 눈에 띄게 하는 카운터 컬처의 개념, 여기까지는 아는 분이 많습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주류 문화에 반대되는 컨셉을 만들 때는 꼭 확인할 게 있습니다. 마켓 타이밍. 1920년대 샤넬이 주도하는 시기입니다. 시크한 플래퍼 룩이 정점입니다. 이때 뉴룩이 나왔다면 주류의 유행이 너무 강해서 주목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1940년대 쿠폰이 33장일 때 나왔다면 여론의 문매를 당했겠죠. 이처럼 카운터 컬처를 쓸 때는 지금 주도하는 유행이 저물어가는 시점인지 아닌지 이 타이밍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LVMH, 아르노 회장이 가장 잘하는 일이죠.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는 디렉터를 선정하는 일. 디올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1957년 타임지와 인터뷰입니다. 저는 전쟁으로 무뎌진 여성성을 꽃피울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결론으로 갑니다. 정리합니다. 하나, 원가 8만원, 원가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둘, 장인정신, 프레타포르테 취지와 맞지 않는다. 우리가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건 창의적 디자인과 브랜드의 상징성이다. 셋, 아르노처럼 빠르게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려면 실력 플러스 카운터 컬처 전략을 고려하자. 핵심은 마켓 타이밍, 유행의 성숙도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오늘 다른 카운터 컬처 해석은 기획자를 위한 전략입니다. 직접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티스트를 고용해야 하지 결정해야 하는 대표를 위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개성이 있는 아티스트라면 혹은 대표라도 추구하는 방향이 명확하다면 사용법이 바뀝니다. 핵심은 규모. 자신이 갖고 있는 개성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스트릿 끝물이니 클래식으로 가자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은 이거 가짜 티가 납니다. 내 시장이 작아 보이거나 줄어들 것 같으면 회사 규모를 적절히 유지하며 버티는 겁니다.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천재 디올도 뉴룩으로 주목받은 게 42살입니다. 반면에 그의 개성, 꽃과 부드러운 라인은 10대 때 형성됐죠. 남자가 꽃을 좋아한다고 놀림을 받았지만 30년이 넘는 동안 발전시킵니다. 또 한 명의 천재, 에디 슬리만 역시 디올에서 스키니를 터뜨린 게 36살입니다. 마른 남자라는 컴플렉스를 평생 다듬어 왔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게 있다면 꼭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리즈는 브랜딩 클래식으로 재생 목록을 누르면 지난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하기를 누르시면 가장 빨리 다음 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